네, 8번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fx는 a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는 어떤 그래프냐,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인 모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대략 이런 느낌인 거죠. 위로 볼록에서 오른쪽 부분을 자르고 왼쪽 부분만, 그러니까 이 부분만 고려를 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꼭지점 a, b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쪽은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아래로 가는 무리함수 그래프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감마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좀 볼게요. fx-알파와 fx-베타를 만족시키는 그 식의 값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자, 이게 가부터 먼저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가 fx는 알파이거나 또는 fx가 베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의 근이라는 게 x는 알파, 베타, 감마뿐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이 f알파랑 알파가 같고요, f베타랑 베타가 같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에 해당하는 건 f알파, 그리고 여기 베타가 f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건 감마가 얘 또는 얘를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f 감마가 알파이거나 f 감마가 베타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랑 같이 이야기를 연결해서 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b를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a인 곳,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맞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f 알파가 알파고 f 베타가 베타란 얘기는 알파, f 알파 그리고 베타, f 베타가 모두 y는 x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는 x라는 그래프를 제가 대략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서 만약에 y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알파, 알파, 베타가 교점이 돼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교점은 가지는데 교점을 만약에 이렇게 가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가 크기 관계가 딱히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알파, 여기도 베타, 그리고 이 직선이 y는 x.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fx가 알파이거나 fx가 베타가 되네. 그러니까 y 값이 베타가 되거나 y 값이 알파가 되는 곳이 감마 하나만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리함수의 그래프에서 여기 지금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y 값이 베타가 나오는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조금 내려와서 여기에서 교점이 생긴다면 역시 이것도 생기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근이라는 게 이렇게 4개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조건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y는 x와의 교점을 알파랑 베타를 갖고, 그리고 y는 베타와 y는 알파와의 교점도 3개까지만 허락이 된다. 지금 우리가 보는 과정은 4개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개가 되려면 이 y는 x라는 그래프가 적절히 이동을 해서 교점이 3개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더. a, b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2차 함수, 그리고 a, b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무리함수 그래프, 여기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x는 a고요.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기준점이 알파, 여기가 a가 베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여기가 베타인데
이것과의 교점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가 y는 알파라는 지점을 봤을 때 이 반대편에 하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허락되어서 교점이 3개인 상황, 그리고 그 3개인 상황 중에 알파와 베타가 아닌 이곳을 감마라고 보겠다. 이러면 가조건과 나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하나만 더 볼게요. 가조건, 나조건 말고 문제 맨 밑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형적으로 좀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건 fx 그래프의 구조를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이차함수의 모양과 여기 있는 무리함수 모양이 회전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x의 개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차항의 개수가 되는 요 1이죠. 요 모양이 의미하는 건 이차함수 그래프의 폭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x의 개수가 그 1의 역수인 1이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곡선의 폭과 베타에서 감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곡선의 폭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삼각형의 구조에서 지금 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둘 다 직각이등변 삼각형으로 합동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요 상태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5이고 알파 더하기 이게 감마입니다. 그리고 알파 더하기 감마가 2베타가 돼야 되죠. 왜죠? 중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식에서 연립을 했을 때 어떤 식이 나타나느냐, 3베타가 15가 되어서 베타는 5라는 걸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알파 콤마 알파라는 점을 y는 x가 지나갈 건데 이 알파 콤마 알파라는 점을 직접 대입을 좀 해보겠습니다. y는 x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식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죠. 이 점에서 베타라는 것이 5니까 여기가 x는 5가 되고요. x는 5일 때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점이 5,5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fx의 꼭지점이 5,5인 상황. 그러면 방정식의 접근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알파라는 곳을 찾을 때에 5,5를 꼭지점으로 갖는 위로 블록 2차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했을 때에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은 0이라서 x는 4 또는 5. 근데 우리는 베타가 5임을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알파라는 건 4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감마라는 건 6인 거 중점이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f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함수값을 구하는 일은 f의 9가 되고요. 9는 5보다 큰 수니까 무리함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9 마이너스 5 더하기 5까지 해서 정답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다음 9번으로 갈게요. 9번입니다. fx 그래프가 무리함수 그래프로 주어져 있는데 gx 그래프가 조금 험난합니다. 그러한 fx를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b만큼 평행이동 할 거고요. 이것도 일정 구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구간 지난 이곳 a보다 큰 곳에서는 fx를 이렇게 대칭 이동도 하고 평행 이동도 하겠죠. 그리고 절대값 b만큼 더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 a, b를 무리함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이 그래프의 모습에 따라 우리가 보고 있는 g라는 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f라는 녀석, 그리고 그 f가 절대값을 씌우거나 이렇게 변수가 조작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
fx 그래프부터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러면 시작하는 점이 a 마이너스 b라고 볼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 점이 a 마이너스 b라고 했을 때에 무리함수 곡선이 이렇게 생길 것이다. 문제는 이 곡선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을 씌웠을 때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x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운 절대값 fx도 그대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만약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작하는 점 a, b가 x축 대칭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구조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a, b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일단 가능하면 그림을 조금 깔끔하게 천천히 그려나가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곳이 x축이어서 첫 번째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은 곳, 그러니까 b가 0보다 큰 곳이겠죠. b가 0보다 크다면 절대값 fx 더하기 b, y는 절대값 f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일단 한번 꺾인 다음에, 그렇죠? 꺾여서 여기가 a, b인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에 b만큼 올려지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b만큼 들어 올려지는 구조니까 이 직선이 y는 b가 되겠고 b에다가 b를 더해서 2b가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이럴 수 있겠다. 이 그래프는 x축이 있고요. 여기가 y는 b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서 꺾여서 올라오는 이 점이 a, 2b일 것이다. 이런 구조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b가 0 이하이면 b가 0 이하이면 어떤 구조냐면 이 시작하는 점이 정확하게 x축 위에 있거나 또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을 원해요. 그러니까 절대값 fx와 그냥 fx는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절대값 fx 더하기 b라는 식이 그냥 fx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fx에다가 플러스 b를 더한 상태. 그러니까 그냥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a까지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x축 그리고 여기가 a, 0 그리고 왼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무리함수 곡선. 자, 두 가지 형태 중에 한 가지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자, 지금 우리는 a보다 이하인 곳만 먼저 생각을 했어요. a보다 큰 곳, 그러니까 평행이동과 x의 변수에 조작이 되는 경우,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y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 더하기 절대값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계산을 해보면 루트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절대값 b를 더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괄호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 b가 될 것이다. 그러면 시작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무리함수 그래프를 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역시 b가 0보다 크면 절대값 b와 그냥 b는 같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인 상태. 그러니까 여기가 a, 2b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는 무리함수 그래프, 뭐 굳이 따져본다면 여기 x축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x축보다 걸친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y는 b라는 이런 직선도 하나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 이하이면, 그러면 절대값 b가 마이너스 b가 될 거니까 y는 루트에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a가 될 것이다. 그러면 x축이 있고 역시 a, 0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곡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파란색이 연결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략 위치만 제가 좀 잡아 놓을게요. 빨간색을 만약에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이렇게 여기가 a, 2b 그리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복잡하게 생긴 곡선이 있겠고요. 만약 파란색이라면 a, 0에서 무리함수 곡선 그래프가 그냥 그대로 갈아타지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1번과 2번 둘 중에 어느 쪽을 원하는 건지 지금부터 가로 보겠습니다. 가. 실수 t에 대하여 y는 t와 gt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라고 잡았을 때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 그러니까 알파라는 곳에서 교점, 베타라는 곳에서 고점. 그러니까 y는 알파, y는 베타니까 둘 다 x축에 평행한 그래프가 되겠죠.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이 됐을 때에 개수를 곱했더니 4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파랑 베타가 이런 관계에서 h알파 곱하기 h베타가 4가 되는 경우인데, 함수의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h라는 함수는 교점의 개수로 함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연수 또는 0 이하까지만 허락이 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런 두 수를 곱해서 4가 나오려면 1, 4, 2, 2, 4, 1 이런 구조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아래쪽에서도 보실 건데 예를 들면 y는 알파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항상 만나는 교점이 한 개씩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h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파란색 경우에는 무조건 h 알파 곱하기 h 베타가 무조건 1 곱하기 1이라서 절대로 4가 될 수 없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그래프는 파란색은 적어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하나 확인해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빨간색 그래프에서는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우선 가능한지 여부를 보기 전에 이 그래프 y는 알파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시점, 이 시점 기준으로는 교점이 하나만, 그리고 하나였다가 이렇게 보시면 두 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러면 세 개겠고요. 이 상황은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 a, 2b라는 이 갈아타는 이 지점에서는 두 개가 되고 다시 위쪽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교점의 개수라는 건 한 개, 두 개, 세 개까지만 나타나요. 네 개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을 날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는 이런 것이다. 두 개와 두 개까지만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두 개랑 두 개라는 곳이 정확하게 이런 직선 두 개였다. 그래서 여기가 y는 베타, 여기가 y는 알파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조금만 더 그림을 좀 깔끔하게 좀 그려볼게요. 요 이야기가 이제 스케치 정도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 계산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y는 b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꺾이는 무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여기가 a, 2b 그리고 a, 2b 기준으로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무리함수 곡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무리함수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a, 2b라는 곳에서 하나가 나타나야 되겠죠. 여기가 y는 베타, 그리고 아래쪽으로 같은 식이 하나 있어서 여기, 그러니까 y는 b랑 겹치겠죠. 결론적으로 이 직선과 y는 알파가 같은 직선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에 h 알파 곱하기 h 베타가 4가 되는 경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야
드디어 나 조건을 보겠습니다. 나 조건. gx-알파, gx-베타는 0. 그러면 gx가 알파이거나 gx가 베타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 조건에서 이렇게 밑줄 친 거 볼게요. 나에서 그러면 gx가 알파이거나 gx가 베타인 곳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총 4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4개요. 이렇게 4개 중에 최소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 30이겠고 최대는 이런 곳이 되겠죠. 1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30 그리고 15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함수값들을 매칭하면서 드디어 a랑 b를 구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의 15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왜 0이 되어야 되냐? 우선 요거부터 좀 볼게요. g의 15가 g의 15가 0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잠깐 잘못 얘기했는데 g의 15는 여기가 지금 15, b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g의 15는 b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식을 좀 전개해 나가면 g에 있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나와야 하므로 여기에서 b는 루트의 15-a로 하나가 나타나야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g의 마이너스 30. g의 마이너스 30은 저기 왼쪽 위에 있는 이 점이죠. 지금 이 점. 이 점의 y값이 베타가 나와야 하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이 식에서도 루트의 30 플러스 a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b, 얘가 지금 베타여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a, 2b라는 점의 y좌표가 여기 있는 베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식에 있는 이 베타를 제가 2b라고 바꿔서 쓰겠습니다. 2b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b는 요거 지금 점이 하나 이상하게 오해할 만하게 찍히네요. 요게 마이너스 b가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면 b는 2분의 1 루트 30 플러스 a가 돼요. 자, 이러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a와 b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이 결국 같은 거니까 쭉 풀어내면 양변을 제곱하면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a가 2분의 1 루트 30 플러스 a를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5 더하기 4분의 1 a랑 같아서 a는 6이 되고요. a가 6인 걸 위에 있는 두 무리식에다 대입하면 b는 3인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g의 150을 보겠습니다. g의 150은 마이너스 루트 150 빼기 a 더하기 2b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하기 6이 되어서 마이너스 루트 144 더하기 6,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6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 g의 150이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g의 150의 제곱은 36이다 라고 해서 9번의 정답을 36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풀이가 굉장히 장황했는데 30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정도의 풀이 길이를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하려면 요거 지금 풀이를 지워야 되겠죠. 요거 풀이를 잠깐 캡처하셔서 정리하시든 하시고 저는 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번 이어서 풀겠습니다. 등근의자 3개, 사각의자 3개 교대로 있는데 1학년 둘, 2학년 둘, 3학년 둘 6명이 앉아야 됩니다. 가조건 2학년 학생은 사각의자에만 앉고요.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볼게요.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6개 의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학년이 어느 곳에 앉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 조건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2학년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그러니까 네모칸 의자의 앞에 있는 두 개를 앉았을 때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1학년과 3학년이 이렇게 네 자리에 앉는데 뒤쪽에 있는 이곳에서 이웃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2학년이 의자 앞뒤로 번갈아 가면서 앉을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곱하기 문제를 푸는 구조를 이렇게 잡을게요. 파란색에서 전체 경우의 수, 그러니까 모두 다 앉혀놓은 다음에 이웃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학년이 이웃한다고 했을 때 1학년이 여기에 무조건 한 덩어리로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1학년이 앉아서 경우의 수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두 자리에서 역시 경우의 수 바꿔 앉는 거. 그리고 문제는 뒤쪽에 있는 이렇게 별 표시해 놓은 곳에서 1학년이 앉을 수도 있고 3학년이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4 빼기 8이 돼서 여기서는 32가지가 나타나겠다. 여기 일단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 두 번째는 같은 구조의 의자에서 의자가 가운데와 끝에 이렇게 앉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있고 여기가 하나가 따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이런 구조를 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학년이 먼저 앞뒤로 바꿔 앉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 되겠고 여기 뒤에 곱셈으로 파란색 구역에서 이웃해서 앉는 경우를 뺄 거예요. 그럼 역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문제는 이거죠. 잘 보세요. 1학년을 이웃시켰을 때 그 이웃한 덩어리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두 가지를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이 앞뒤로 바꾸는 경우 2팩, 그리고 3학년이 앞뒤로 앉는 경우가 2팩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3학년이 앉는 경우의 수가 같은 식으로 하나가 더 등장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2 곱하기 여기가 24 빼기 16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16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케이스 3입니다. 케이스 3는 이번에는 2학년이 맨 앞과 맨 뒤에 앉을 건데 2팩을 곱한 다음에 보니 요거는 이제 문제 구조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여기 구조가 지금 어때요? 한 자리 세 자리가 연결돼 있고 여기서도 케이스 2에서도 한 자리 세 자리 연결돼 있었죠. 그러니까 같은 구조로 16가지가 나타난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 2, 3를 더해서 64가 정답이 되시겠다. 여기까지가 10번입니다. 자, 11번부터는 이어서 끊어서 촬영하고 올리겠습니다. 11번 이어서 해설하겠습니다.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4명이 있습니다. 6명의 학생이 일렬로 나열된 6개의 의자가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먼저 가에서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나에서 양 끝에 2학년이 앉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양 끝자리에 2학년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학년이 지금 4명 있죠.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양쪽 끝 먼저 앉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학년끼리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을 모두 다 앉힌 다음에 1학년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다 앉혀놓고 거기에서 1학년이 이웃된다라고 하면 1학년 둘을 한 덩어리로 봐서 나열하고 1학년이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빼서 계산하시면 1학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4P2가 12가 되고요. 그 다음에 4팩 빼기 4팩은 그러면 24, 3팩 곱하기 2팩은 12라서 144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2번이요. 서류들은 4종류의 인형이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이때 8개 인형 중에 5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5개. 그러면 이 5개를 선택할 때에 예를 들면 모든 아이들을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중복해서 되는 마지막 녀석을 이렇게 더할 수가 있고요. 또는 2종류를 먼저 택한 다음에 남은 2종류 중에 하나를 택하는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가 2가지로 나눠 놓을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2개, 1개로 인형을 5개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4종류 중에 2종류는 모두 뽑을 겁니다. 요게 모두 뽑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4종류 중에 2개를 다 뽑겠다. 그 말은 4개를 2종류로 다 뽑겠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그렇다면 남은 2종류 중에 한 종류의 인형만 하나를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가 되겠고, 두 번째 케이스 2개 다 뽑히는 경우, 그리고 하나 나머지 경우에서 모두 다 하나씩 뽑는 거겠죠. 그러면 4종류 중에 한 종류는 반드시 2개가 다 뽑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남은 종류가 3개, 그 3개에서 각각 인형을 하나씩 뽑을 건데 같은 종류 인형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는 경우의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가지가 되어서 12 더하기 4 해서 16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삼각형, 3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이 있는데 1, 2, 3, 4, 5, 6 중에서 4개의 정다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개의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D라고 A, B, C, D를 이렇게 순서대로 둘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D가 가장 컸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을 공유하는 두 삼각형에 적혀있는 수는 두 정사각형에 적혀있는 수가 서로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A랑 C랑 달라야 되고 C랑 B랑 달라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조건에 맞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A랑 B가 같을 수가 있겠고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랑 B랑 다르다면 우리는 숫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D가 제일 큰 게 하나가 필요하겠고 밑에 깔려있는 사각형 3개 있는 A, B, C는 모두 다 다른 숫자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 4개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6개의 숫자 중에 우리가 다각형 안에 집어넣을 숫자 4개를 뽑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4개 중에 가장 큰 하나는 D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가장 큰 숫자는 무조건 D로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D를 빼면 몇 가지가 있느냐? 남은 수가 3개입니다. 그리고 3개는 아무렇게나 배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15 곱하기 6으로 90까지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 만약 A랑 B랑 같으면 숫자가 몇 개 필요할까요? 숫자가 3개 필요하겠죠. 수가 3개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장 큰 밑이, 그러니까 가장 큰 숫자가 D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C는 다른 숫자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같은 숫자가 와야 되니까 총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6개 중에 3개 뽑고, 문제는 이거죠. 양쪽을 한 자리로 보는 겁니다. 숫자가 하나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숫자가 있을 거고, 그러면 사각형 3개에 나열되는 경우의 수는 사실은 2가지가 되어서 여기가 20 곱하기 2 해서 40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더해서 130까지가 정답이 되겠고, 자, 마지막 14번 문제 풀겠습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이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개념 1, 2가, 그러니까 x1과 x2가 이런 크기와 관계가 있을 때 fx1과 fx2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1, 2, 3, 4의 원소는 감소함수가 되도록 나타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1, 2, 3, 4, 5, 6 그리고 1, 2, 3, 4, 5, 6인데 여기에 있는 숫자 4개는 반드시 감소함수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 5, 6이 없다는 전제하에
1, 2, 3, 4에서 1, 2, 3, 4, 5, 6으로 가는 함수는 1대1 함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해보면 우선 1, 2, 3, 4가 각각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취하는 경우가 6, C, 4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이 뒤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5, 6의 선택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전체를 보았을 때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잘 보세요. 우선 공역에 있는 원소 6개 중에 4개가 선택이 되었을 때 나머지 원소, 정역의 원소 2개, 남은 원소, 공역의 원소 2랑 6 2개가 1대1 대응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배제함으로써 우리는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5, 6만 생각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습니다. 5, 6이 갈 수 있는 전체 함수의 개수가 6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남은 공역의 원소, 그러니까 공역 중에서 1, 2, 3, 4에게 선택받지 않는 원소가 2개 있고 그 2개의 각각 5, 6이 1대1 대응으로 매칭되는 경우가 2팩토리얼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개수가 나오게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5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고 모두 여러분 시험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